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인천재능대학교 이남식 총장님께서 유다시티 기업 활용 사례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겠습니다. 단상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교수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강연을 들을 때마다 이 교수님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해안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귀중한 기회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저희 재능대학교가 그동안 어떻게 이런 AI 교육을 추진해 왔는지 한번 저희들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눔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대중들에게 AI를 어떻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김홍기 교수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이 빅데이터 융합대학원 같이 엄청난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서울대학에서도 지금 이렇게 한창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일반 대학 또 저희 같은 전문대학까지 오려면은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현실적으로.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은 대학들이 각계약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의 공유라든지 그것들에 대한 전파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대학의 총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 환경을 또 보다 적절한 내용을 보다 적절한 시기에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관심사인 동시에 저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I는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우리들에게 이상적인 그러한 상태였습니다마는 2016년에 알파고 사태로 전 국민이 깜짝 놀라게 됐죠. 과연 풀기 어렵다는 바둑의 문제를 이제 기계가 인간 최고수를 이긴다 하는 것이 전 국민에게는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6년여가 지난해 말에 또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 우리나라도 깜짝 놀랐죠. 초거대 언어 모형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나오게 됐는데 이제는 소위 문장을 거의 사람이 쓰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생성을 할 수 있는, 뭘 질문해도 대답할 수 있는 일반 인공지능에 가까운 이러한 모델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2016년에서부터 2022년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6년 동안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이나 또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 접해보실 기회가 있으셨는지요? 이런 사회적 관심과 굉장히 빠른 발전 속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런 교육을 받아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재 또한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조사 연구를 보면 실무형 기술 인력 부족하다, AI 분야. AI 인재 교육을 위한 교육 인프라는 더 확대돼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될까요? 대학에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이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기업 주도형의 AI 인재 교육도 있고 커뮤니티형, 지식 공유형, 전문가 강의형의 다양한 이러한 유형의 교육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전체 62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인공지능의 수준은 6번째로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만은 인재 양성이라든지 기술 개발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빠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해외에서 들여다 쓰기 때문에 빨리빨리 변화가 일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인력 양성은 매우 더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서울대학교가 열심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줄 날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서울대학에서는 딱히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기다릴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지구상의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20세기가 시작될 때 지구상의 인구는 불과 14억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가 마감될 때 지구상의 인구는 64억 명이 됐고 한 세기 동안에 50억 명이 증가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발전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고 시장이 굉장히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수출 위주의 경제로 세계 무역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가가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무엇이 지역적으로 선형적으로 발전하던 시기에서 전 지구적으로 익스포넨셜하게 발전하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변화의 속도와 폭이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0.135mm의 종이를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그 다음에 또 접고, 50번 접으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로 두꺼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익스포넨셜이죠. 이런 익스포넨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과 일주일 전에 또 챗GPT-4 터보가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PPT를 그날 전날 준비한다고. 왜냐하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내용을 잘못 얘기할 수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에 대다수의 대학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저희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리니어에서 익스포넨셜의 한 예로서 코닥은 전 세계에서 필름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죠. 사진기도 개발을 했고요. 1888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전성기인 1996년에는 시가총액이 280억 달러에 달하고 직원 수는 14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를 예측하지 못하고 디지털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필름에 집착한 결과 2012년에는 회사의 문을 닫게 됩니다. 바로 2012년에 인스타그램은 마켓캡, 시가총액이 불과 10억 달러인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스타그램의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가 아니고 제가 방금 전에 찾아보니까 7,40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수십 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렇게 발전의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이젠 뭘 연구하고 기다리고 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배우고 그것을 빨리 적용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변화를 우리가 추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무어의 법칙, 매 2년마다 반도체의 집적도가 2배로 향상되고 컴퓨팅 스피드도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결국은 엄청난 컴퓨팅 속도가 제공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인공지능의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GPU의 탄생, 이런 걸로다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는 지식의 시대가 지나가고 학습의 시대가 온다. 스스로 지속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미래의 일자리에서 써먹을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결국은 반복되는 지식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결국 그 미래는 우리가 컨텐츠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답을 우리가 알려주는 스펙 교육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학습해서 풀어가는 일, 이런 쪽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earn how to learn,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배우는 것, 이것이 아마 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학이 위기에 처하게 됐죠. 이 외부에 나노 디그리나 이런 걸 주는 기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대학이 가지고 있던 학위 수여의 그러한 역할이 대단히 삭감되기 시작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경계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그 앞에서 설명해 주신 빅데이터 융합대학의 리더이신 교수님이 소속이 치과대학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경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학습을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이 24시간 7days a week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온라인 모바일 이런 것들이 발전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학이 변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길이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이주호 부총리도 참가하신 글로벌 인재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때 아난 아가왈 에덱스 설립자가 왔죠. 이분은 MIT의 교수이고 인도 분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에덱스가 인도 정부하고 이러한 협상을 했다. 인도에 5천만 명의 그 교육 대상자를 에덱스로 대학에서 50%까지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인도에는 현재 대학 재학생이 3,85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한 1,200만 명 정도의 그 성인 학습자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세계 최고의 컨텐츠로 하겠다는 겁니다. 뭐 인도도 학자도 많고 노벨상 받은 사람도 많지만 인도에서 언제 다 만들어서 이걸 하겠냐. 있는 건 우리가 열심히 가져다가 쓰자. 만약에 이렇게 될 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인도는 어쨌든 영연방 국가로서 영국의 오랜 식민지를 통해서 모든 교육에서 영어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컨텐츠를 다 소화할 수가 있죠. 거기에 1년에 5천만 명이 이러한 교육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설 자리가 있을지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재능대학은 전문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이사장님의 원에 의해서 AI를 굉장히 강조하는 대학이었습니다. AIX, 모든 전공에 AI를 접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야로 하자. 그래서 저희의 여러 개 계열이 있습니다. 하스피탈리티 경영 계열, 웰리스 계열, 또 AI 계열도 있고 예술 디자인 계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걸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총장님도 우리나라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총장으로 모셨습니다. 김진영 총장님을 모셨었고요. 또 그때 많은 교수님들을 또 우리가 모시게 됐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이면 지금 서울대학에서 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해요. 모여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검토하고 어떤 과목을 어떻게 빼올까. 왜냐하면 학과에서는 과목을 안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갈아 껴야 되는데 갈아 끼기가 어렵고 학과의 최대의 고민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그 과목을 누가 가르치냐? 내가 가르치던 과목이 있는데 다른 과목을 가르치라고 하면 나는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한 것만큼 도저히 속도가 나지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없고 컨텐츠가 없어서가 아니고 내부의 여러 가지 인적 요인들,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일궈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희는 제가 대학에 가서 처음 한 게 이제 유다시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우리 교육과정에 도입을 해볼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학교에 이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무작정 해서는 도입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일 중에 하나가 AIX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오늘 위원장도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교수님들 다 많이 오셨고요. 그래서 학교가 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가 필요하고 그런 의사결정 기구에서 채택을 하고 그것을 학교 전체적으로 전파하는 과정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학교의 경영진 차원에서 이것을 서포트하지 않는 이상은 교수님이나 사업단장이 학교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난번 회의 때 우리가 결정했던 것은 뭐였냐면 전체 학생들에게 교양으로 AI 과목 2과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학기부터 그것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검토했는데 폐기했습니다. 그 교과목 개발된 걸. 왜? 교과목 개발하는 사이에 세상이 다 변해가지고 그 교과목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개발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께 부임하자마자 이것을 요청드렸습니다. From teaching to coaching. 이제 모든 대학이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 중심 대학 같은 경우엔 이럴 필요가 없지만 저희처럼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에서는 티칭보다는 코칭을 해 주십시오. 교수님들이 해야 될 것은 좋은 교과목을 채택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학생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관련된 분야를 역량을 갖도록 해주는 것, 실력이 있어야죠. 뒤에서 저희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이러한 대변화의 시대에 저희에게 더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능대학교의 졸업생들이 밖에 나가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너무나 탁월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연구 인력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당장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누가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유다시티 같은 경우에 제너러티브 AI에 대한 내용이 금방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제가 들어본 제너러티브 AI 강의 중에서 제일 잘 구성이 돼 있었고 구글의 바드 팀장이 만든 그런 동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학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교수님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 같은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저희는 어떤 다른 대학 못지않은 훌륭한 컨텐츠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일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오신 우리 김명호 교수님, 저희 대학에 계신 교수님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카이스트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으로 또 석사 박사도 하셨기 때문에 잠깐 모셔서 실제 경험담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생동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간에 발표자가 스위치되어서 분위기가 어수선할까 봐 빠른 템포로 이어받겠습니다. 제가 원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떤 인연으로 작년도에 전 총장님으로부터 AI 바이오 프론티어로 학교를 잘 키우고 싶다는 의지와 함께 어떻게 하면 AI를 잘 키울지 큰 책임을 줄 테니까 같이 일해보자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솔직히 제 인생의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오퍼였고 사실 저에게 직면한 도전이 어떤 것인지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딱 도착해서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니까 첫째 고민이 전문대학교 학생들에게 AI를 어떻게 가르치지 하는 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문대학에서 정말 일이 하고 싶어서 이론보다는 일이 빨리 하고 싶어서 온 학생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 성적에 맞춰 온 학생들 중에 수학이 싫어서 온 학생이 많습니다. 이걸 아니라고 부정하면 교육이 안 됩니다. 이건 현장의 문제이니까요. 코딩은 고사하고 수학도 싫어서 온 학생들에게 무슨 수로 AI를 가르치죠? 그게 바로 저희의 고민이었고 그 고민에 가장 큰 돌을 더 하나 얹은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교재와 교육 과정을 찾아봐도 대부분의 교육 과정은 이런 체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기초 프로그래밍, 파이썬 같은 걸 무조건 배워오라고 시키는 거고 그 위에 수학이나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AI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과연 학생들에게 이걸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 운전학원에 갔더니 당신이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연력학 제1, 2법칙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내연기관의 4단계 동작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운전면허를 못 땁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교육이 틀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더 나은 자동차를 만들고 더 훌륭한 운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깊은 이론을 배워야 할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사람에겐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전문대학교 학생들 졸업해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많은 문제를 풀 때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뭘 배워야 한다는 뜻인가? 이 그림이 나올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오랜 고민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그림 많이 그려보고 뭘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 많이 한 개인적인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집단지성이 큰 도움이 됐고요. 이 그림처럼 무엇이 인공지능 형태의 문제이고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 이 문제가 풀릴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실무 인공지능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장에 가보면 저런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도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과 코딩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학문이라고 주장하고요. 두 번째, 이론을 열심히 배우기 전에는 어떤 쓸만한 문제도 못 풀어봅니다. 그런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취업하거나 인턴십에 나가기 전까지는 문제 하나 제대로 못 풀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좋은 뜻을 실무 인공지능을 가르칠 만한 과정이나 교재가 세상에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건 받아들여야 될 현실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저나 저에게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은 실무 인공지능을 가르치려면 교육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변혁이라는 게 뭐냐?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어서 코딩을 아예 모르고 수학을 몰라도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학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연기관의 4단계 구동 원리를 몰라도 얼마든지 운전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습 곡선을 빨리 해서 초반부터 인공지능 문제에 많이 노출되게 하고 실제로 풀어보게 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게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지식으로 문제를 풀고 싶다면 시간이 갈수록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과정이나 교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합쳐져서 제가 학교에 와서 적어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변형해보고자 한다는 의지의 표현을 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결과 이런저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이 교재가 두 학기에 걸쳐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아주 보편적인 인공지능 교재의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4년제 대학에서 어지간히 가르치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저걸 보고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거냐 하실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이 풀어본 문제를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당신 거짓말하는 것이죠. 정말 저렇게 하는 거 아니죠? 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근데 양심을 걸고 말하고요. 여기 저에게 배운 학생이 몇 명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나중에 한번 직접 물어보십시오. 정말 이 내용을 배우고 익히고 자기 손으로 풉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게 가능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저희는 코딩이나 수학이나 알고리즘 위주로 문제를 풀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노코드와 로코드 방식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애써서 연력학 법칙을 배우고 수동기어로 운전을 배울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 왜 수동기어 쓰는 법부터 먼저 가르칩니까?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절에 자동기어 변속을 사용하는 걸로 먼저 운전을 배우면 더 쉬운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수동기어가 있는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배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 교육이 변혁에 가장 큰 공을 들인 부분이고요. 특히 노코드 방식으로 AI를 시작하게 되시면 정말 코딩이나 수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학생조차도 어떤 문제를 주면 그중에 어느 부분이 AI의 문제인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쓸만한 결과를 얻을 만큼의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첫 시간만 지나고 나면 오늘 재밌는 문제를 풀었는데 혹시 교수님 더 다른 문제 없습니까? 묻는 학생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게 전문대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능하다는 걸 체험했고 입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다고 믿고요. 심지어 여기 AI 원더라고 하는 이 제품은 제가 저희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작년 12월 말부터 제 손으로 개발해 온 것이고요. 그 효과가 꽤 좋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거나 시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도 새롭게 개발을 했는데 이 로코드로부터 출발해서 AI 문제를 풀었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쉬운 방법으로 쉬운 문제만 풀고는 잘 가르쳤다고 주장하면 안 되죠.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더 고도화된 방법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지향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향점을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목표를 잡았는데 교육을 할 때 최초에는 쉬운 문제부터 출발해서 쉬운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데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이론이나 도구나 기술 면에서 더욱더 많은 것을 배워야 풀 수 있는 문제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결국 최종적인 지향점은 많은 이론과 기술을 배운 사람이라야 풀 수 있을 문제만큼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교육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스파이럴 러닝이라고 하는 러닝 모델, 학습 모델을 개발했고요. 이 모델에 준수하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과 교재를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정도는 다 가르쳐요. 이런 문제 풀어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방법으로 이런 단계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실제로 이런 방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합류했을 때 그 어떤 교재를 찾아봐도 그 어떤 과정을 찾아봐도 이런 교육 체제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 함께 하신 학생과 교수님도 계신데 그 유데스티에서 공급하고 있는 몇몇 프로그램을 일부는 이미 채택도 하고 있고요. 몇몇 프로그램을 채택을 고려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면 그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 for with Python이라는 이 과정은 이미 채택해서 학생들 소수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몇몇 과정들이 더 있어서 여기 함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고 나서 뭐 열심히 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자리에 선 게 아니고요. 이런 교육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가도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목만이라도 좀 빠르게 지나가고 싶은데 한 가지는 예전에 나이파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운영하던 인공지능 놀이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과거 경진대회 문제와 데이터셋을 공유하고 있는 고마운 사이트인데요. 저는 학생들에게 필기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저런 사이트에 가서 당신의 능력을 입증하라, 랭킹에 올려라는 것이 숙제이고 그것이 성적입니다. 심지어 제가 일부러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랭킹 꽤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밟고 넘어서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몇몇 학생은 정말 제가 저기 투덜이라는 이름으로 2등에 올라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1등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학생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새벽에 계속해서 커밋하면서 결국은 저를 능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한 명은 작년에 개최되었던 AIX 해커톤의 대상 수상팀의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 학생도 있었는데요. 이 학생은 그 NIA가 제시한 데이터셋, 층간소음이나 또는 생활소음 20여 종을 구분해서 그걸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행사였습니다. 근데 사실 NIA에서 기대한 그 기대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약 95% 정도를 맞추면 꽤 좋은 모델이라는 기대와 함께 그 문제를 주었다고 하는데 제가 가르친 제자가 무려 매크로 F1 스코어, 이게 좋은 평가 지표입니다만 이 지표로 97%를 맞추는 모델을 개발해서 대상을 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리고 저희 학생들, 여기 있는 학생들 2명이 다 바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인데 해외 기업이 주최하는 AI 인턴십 프로그램, 한국의 산학재단이라는 데서 기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헤드스타트라고 하는 그 실리콘밸리 회사가 주최한 인턴십이었는데 여기에 우리 학생들을 참여시켰고요. 2년 연속 참여시켰고 특히 올해는 10명이 참여했는데 총 32명의 학생 중 인천전형대학교 학생이 10명이나 참여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2명이 참여했는데 2명은 낙오해서 12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다수 학생은 4년제 대학의 3, 4학년 학생이고 일부 학생은 외국 유학생입니다. 심지어. 이런 팀 멤버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AI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혹시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교육했다는 경험을 논문으로 작성해서 작년에 한국 소프트웨어 종합 학술 대회에 가서 발표한 논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주요 성과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기회도 저희가 전문대학교가 어떻게 감히 AI를 가르친다고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 의문에 대해 작은아마 답이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학교에서도 저희 경험을 좋은 의미로 벤치마킹 많이 하셔서 현장에서 많이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잠깐만요. 실제 현장에서 직접 해보신 거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학들도 엄청나게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라이프타임 러닝, 학교에서 일정 기간 공부하고 끝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유다시티와 같은 소위 새로운 형태의 무크를 우리가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교육을 다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 다음에 페이스트 에듀케이션에서 진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유연 학사 체제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필요한 것부터 먼저 배워서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게 필요하면 그때 가서 또 배우는 이러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노 디그리와 같이 나한테 스킬이 확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경영학이다 또는 공학이다 인문사회다 이런 식의 전공 분야가 아니고 내가 세상 속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뭐다 하는 목적을 찾아가는, 사명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지식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미 내가 한 번쯤 생각했던 것들은 다 문제가 풀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융합하고 조합하고
나의 목적에 맞도록 새로운 적용을 찾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죠. 이러한 시기에 저희 재능대학교는 앞으로 유다시티와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깊은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선도하는 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재능대학교는 재능교육그룹이 운영하는 그러한 대학교입니다. 그 해화동에 가시면 안도 타다오가 지은 JCC 재능 컬처 센터와 재능 아트 센터가 있는데, 다음번 모임은 저희가 이런 곳에 한번 초대해서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특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수님들의 역할이 티칭에서 코칭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재능대학교 교수님들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